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6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5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마찬가지로 1,7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양쪽 다 이렇게 힘을 받았고요. 오늘은 지수가 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1.3% 정도 하락했고요.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 다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해 종합도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라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그 도중에 좀 올라가주면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21선과의 갭이 좀 크고 조금 더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자로 이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아까 보았듯이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26일까지 지금까지 한 1조 이상,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크게 매도 없이 최근에 계속 그래도 매수를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투자자 모두 이제는 코스피에 대한 매도를 조금 끝내고 매수를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37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급락하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2차 전지 테마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락을 전부 메워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테마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지표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크게 무리 없이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연일 매도를 끝내고 오늘 매수를 해주었고요. 아마 그런 상위 테마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매도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정도, 3원 정도 하락했고요. 고점을 찍고 지금은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눌리는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더 보겠습니다. 하지만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과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 지표가 이제 CPI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CPI 지표에 대한 발표가 이제 2월 달은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사실 뭐 큰 움직임 없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지금 1,3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지수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지금 약 하락 중입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은 뭐 상승 중이네요. 유럽은 한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크게 뭐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국제 증시가 일단은 좋은 분위기로 형성되면서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반등을 하면서 그런 갭을 좀 메워줬으면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 2.2달러 수준이고요. 국제유가는 76달러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1% 정도 진행 중이고요.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계속 비슷한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채에 대한 금리가 뭐 크게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빠르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질수록 코스피에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가 줄어들어서 국채가 이제 희귀해지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그런 경기가 좋게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10년물 채권이 가격이 반등을 하거나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인기가 있거나 상품 수를 아예 줄여버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을 받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큰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셈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수렴시키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가서 수익 보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그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대 수준이 또 이제 그런 애매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또 힘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국제에 대한 정세가 아직까지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이벤트들이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이벤트가 발생해서 증시를 크게 떨어질 만한 그런 이벤트는 사실 몇 없어 보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벌어졌던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도 계속 이제 복잡하게 꼬이는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멈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체력이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11월로 갈수록 또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이벤트들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상승해서 2% 정도 상승했고요. 15,1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사하게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전날과 거의 유사하죠. 가격대는 1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210만 주로 여전히 부족했고요. 그래도 이제 100만 주, 120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 거래량이 최소를 찍고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은 좀 나와줘야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가 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500만 주도 채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사실 뭐 올라가던 내려가던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적은 거래량에서도 지금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주요 수급이 신한증권, JP모간, 모간서울이었습니다. 이 세 증권사가 합쳐가지고 거의 한 80만 주 이상 지금 매수를 해주었고요. 키움증권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고 나머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를 진행하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를 죽이고 지금 야금야금 물량을 모으다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참 특이한 것도 이렇게 JP모건과 모건서울이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2%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없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 거래량 자체가 외국인 증권사로부터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가격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쌍바닥을 이제 형성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긴 했습니다. 어제 쌍바닥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좀 길게 회복을 했고요.
양온구름이 이제 디디면서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21선 뚫고 61선과 5일선이 지금 모인 지점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을 실어서 위로 좀 뻗어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런 저항대가 좀 벗어났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옆으로 횡보를 해가지고 좀 길게 빼서 이제 매물대가 약한 부분으로 나왔고요. 그만큼 이 구간 동안 많은 물량이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외국인 증권사에 대한 이 지분율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편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을 다 흡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니고 지금 거의 뭐 1000만 주 이상을 그렇게 거래를 한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 구간에서 아주 지루한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모건셀리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뭐 1월 달에 거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 관련해서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수로 붙어가지고 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준 수급 자체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라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가 주가적으로 더 상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그렇게 이제 수량 구간에서 위로 뚫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횡보할 만큼 횡보해가지고 121선까지도 다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도 위로 향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빵 터트리면 이제 21선, 5일선, 61선이 모두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되었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만한 그런 소스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치고 나갈 때는 사실 가격대를 한 50% 가까이 끌어올리는 데는 큰 무리도 없었고요. 네, 큰 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지루한 움직임, 그리고 분식 회계 이슈로 이렇게 주가를 억지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하락으로 같이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어가는 시점이고요. 다다음 주면 다 이제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그 결판을 다 내고 좀 움직임을 크게 줄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8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천 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 없이 좀 이탈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는 3만 7천 주 매도, 보험 투지는 뭐 크게 매수 매도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도 뭐 그동안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어내는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2만 9천 주 매수했지만 뭐 전날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모펀드도 최근에는 큰 거래 없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은 이 모든 이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에 집중이 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을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지분이 지금 15% 가까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오늘 또 저렇게 80만 주를 매수를 했다면 15%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 좋지 않은 종목이라면, 그리고 뭐 분식 회계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면 저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이슈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두산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저렇게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698만 주고요. 네, 전날보다는 4만 주 정도가 늘었지만 사실상 뭐 큰 변화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7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지금 계속 변화가 없는데요. 근데 25일자부터는 공매도 잔고가 저는 상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제 모건셀리가 매수를 시작했고요. 오늘도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틀 동안 공매도 잔고가 꽤나 이제 줄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모건스탠리만 매수한 것이 아니고 신한증권, JP모건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는 월요일에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차장고는 큰 움직임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뜨지 않았는데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위 종목에도 위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80만 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전날은 38만 주 매수였고요. 네, 이렇게 지금 4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해가지고 15.09%까지 외국인 보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15%를 돌파를 하고도 네, 지금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 추세가 다음 주에도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집중세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고 거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가를 토대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주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보지 말고 지금은 주변을 보면서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JP모건, 모건서울뿐만이 아니고 메릴린치까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증권사들이 매수를 집중을 했고요. 신한증권 매수까지 이렇게 붙어주면서 확실히 좀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 모건스탠리가 34만 주까지 또 매수를 하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5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이 공매도 상환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매수 상위 집계를 해보면 JP모건, 모건스탠리, 네, 그리고 신한증권 이렇게 세 증권사가 위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공매도를 상환시키면서 지금 차곡차곡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15%까지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주식 수량으로 따지면 지금 1억 주에 가까운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주지 않는 이 종목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매집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리뷰를 하는 기간 동안 거의 가장 낮았던 지분이 5%, 6%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10%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 외국인 증권사는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했는데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제 버틴 것이 힘들어서 이제 와서 네,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나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간은 결코 나갈 타이밍은 아니고요. 나갔었더라도 사실 꽤 오래 전에 나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다릴 때다. 이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네,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좀 잊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다음 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다음 주에 뭔가 이 움직임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종목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이 또 좋게 나왔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이제 이 목표 주가를 69,000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좋게 진행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연간 매출이 9조 7,6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3,9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밥켓만 하더라도 벌써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가까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연결 기준으로 해서 1조 4천억에 가깝죠. 대부분의 이 영업이익이 두산밥켓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뭐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자회사들을 좀 잘라내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이 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산밥켓의 지분을 이제 가지는 그런 파생 상품 때문에 또 이제 손실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순수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좀 장부상의 손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해서는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1조 4천억으로 찍히긴 하겠지만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한 2조 가까이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밥캣이 이제 작년처럼 1조 4천억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 건설 시장이 과연 재작년처럼 화랑기를 띨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 시장은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두산 밥캣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며칠 전에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곧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둘째 주에는 설날이 껴있고 설 전에는 이제 그 4분기 실적을 확정을 짓는 네, 그런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뭐 크게 차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세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UAE의 ENEC, UAE 원자력 건설 기업이죠. 그래서 자국 내 핵연료 집합재 제조 공장 건설에 대한 입찰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프로마톰과 지금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이 들어갔고요. 둘 중에 이제 어떤 쪽을 이제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 쪽에 지금 이제 추가 원전 건설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UAE의 핵연료 공장 건설을 우리나라가 또 따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또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건설업체는 하나 물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뭐 어떤 건설업체인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가능할 것 같고 대우건설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될 것 같은데 일단 UAE의 그 원자력 발전의 시장 침투를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핵연료부터 좀 공사를 따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페인도 지금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는데요. 폐쇄 예정 원자로 가동 연장을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원자로를 해체하려고 하니까 또 건설 비용이 최근에 상승해가지고 그런 해체 비용도 비싸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체하기보다는 설계 수명을 따라서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해체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 이 급변하는 전력망 그죠? 전력 수요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 국가들도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좀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에너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지금은 완전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인류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대체를 하고 뭐 그렇게 신재생을 세워서 네, 그렇게 다 채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전력보다 앞으로 이제 이 증가하는 전력에 대한 피크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가 분명히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페인도 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SMR에 대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USNC 출신 뭐 임원까지 영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형 원전 뭐 활용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RE100을 요구를 하는데 왜 또 이렇게 SMR에 대한 인재를 영입을 하면서까지 데이터 센터에 몰두를 하는지 결국에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기업들을 조금 이제 탈탄소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그런 압박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본인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에게 뭐 아리백을 가입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자력 발전을 활용했거나 LNG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이미 SMR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SMR을 바로 옆에 지어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RE100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이 수요 업체들부터가 벌써 모순으로 가고 있고요. 가속화하자라는 캠페인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탈탄소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뭐 어떤 에너지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탄소를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도 진행하고 대형 원전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로 탈탄소 에너지원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양수 발전입니다. 어제는 LNG 발전에 대한 가스터빈 수주를 했는데 이제 양수 발전에 대한 그런 터빈도 기자재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원 투수로 양수 발전이 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출력 조절이 어려운 만큼 사실 100% 안정적인 에너지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양수 발전 저수량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된다면 이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양, 봉화, 곡성, 금산, 뭐 구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많은 이 양수 발전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수 발전소를 누가 할 것이냐? 뭐 건설사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만 알고 있지만 이렇게 플랜트 EPC와 건설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 이렇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기자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수력, 양수 발전용 기자재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건설했던 양수 발전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진행하는 양수 발전소에 대해서는 독점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전기 회전차, 뭐 스테이링, 러너 사실 뭐 이런 기자재들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100% 이해를 못하지만 아무튼 물이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물이 떨어지는 힘을 활용해서 뭐 회전을 시키거나 그리고 회전축에 대한 그런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다크호스로 양수 발전소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점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LNG 가스터빈도 대형, 초대형 LNG 가스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국산화를 성공해서 우리나라 혹은 뭐 사우디,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화력 발전 혹은 LNG 쪽 발전소에 계속 수출하거나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그 LNG 가스터빈이 수소로 전환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 수소 발전까지 생각하는 그런 국가나 뭐 기업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투입이 되는 발전 기자재가 아주 여러모로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해상풍력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이제는 해상 풍력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이미 실증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많아질수록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모아다가 수소에 대한 이 단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순환 경제를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서는 사실 모든 걸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전소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발전소에 대한 건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조 단조 기술과 기자재에 대한 제작 기술과 그런 건설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익률도 좋을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이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발전 이 플랜트를 건설할 수가 있고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핵심을 잡고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또 건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워터 EPC는 이제 저기 해수 담수화 플랜트거든요. 그래서 해수 담수 사업도 사실 이제 앞으로 점점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그런 국가들이 물 부족 국가들이 계속 필요로 할 거고요. 특히 중동 쪽에서 저런 수요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옴시티를 건설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 플랜트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도 또 기대가 되고요.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 이 건설 사업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요. 트리마제를 모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고속도로라든지 항만 사업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 플랜트 쪽 건설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송전선로, 그리고 LNG 저장 탱크에 대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저는 좀 눈에 띄고 있고요. LNG에 대한 우리나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비중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이제 늘어날수록 저장 탱크가 필요하고요. LNG를 그냥 끌어다가 뭐 용인 반도체에 쓸 게 아니죠. 용인 반도체에도 이런 LNG 저장 탱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울진, 뭐 신태백, 그다음에 양양, 동해 뭐 이런 아주 긴 송전선로, 고압 송전선로를 또 건설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게 뭐죠? 이렇게 많은 전력 수급을 계획해서 많은 에너지원을 깔았는데 그거를 뭐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송전선로가 부족하죠. 지방에 지금 주요 이 에너지원들이 발전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수도권으로 다 뽑아오지 못하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수혜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도 중요하지만 대형 원전 해체도 이제 곧 추진이 될 거고요. 고리 원전 1호기부터 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체 사업을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한수원이 이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협약을 해서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이 기술 인원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전 해체에 이제 돌입을 할 거고요. 그런 계약을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 캐스크 장기적으로 이 핵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핵 연료 보관 사업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에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큰 수주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금액을 수주를 한다면 상당히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두산 지오 솔루션도 그렇고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그렇고 사실 자회사가 사실 떨어져 나가서 분할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사업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은 사실 2026년 정도는 되어야지 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두산 지오 솔루션도 지금 뭐 전혀 그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있어봤자 2025년 정도에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저는 좀 그런 이 소식보다는 오히려 자회사로서의 그런 수주량과 그 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티의 연결 실적에 이바지하는 뭐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저는 분명히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한번 작년과 재작년처럼 좀 지지부진한 흐름보다는 신규 수주가 확대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좋은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정이 좀 많습니다. 대충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 정도에 2월 3일까지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제 예상인데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월 7일까지는 그 회계 위반이죠. 회계 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증선위가 하나 더 열립니다. 요때도 이제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또 밀릴 수도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매한 이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과징금이 클 수도 없고 중징계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8일까지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설 전에는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이제 밀려가지고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뭐 1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중순에 한다고 했다가 뭐 말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2월 초까지 또 이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체코 원전에 대한 발표를 기다릴 텐데 좀 5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3월까지는 이제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한수원과의 합작사 설립까지 그 용역 계약까지 타당성 용역 계약까지 합작사 플러스 용역 계약,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본계약까지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이벤트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은 계속 또 한번 소식이 들려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